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저번 시간에 신분제도 폐지와 같은 제대로 개혁을 하려는 세력이 있었다. 반대로 이제 그에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죠. 신분제도에 바탕한 농업 중심의 국가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왕실과 민비 일파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상공업 육성해야 되겠다. 일본 메이지 유신과 같은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죠. 하지만 이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권을 장악하죠. 하지만 이제 청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타격이 큰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개혁이 완수됐으면 조선은 일본과 같이 번영을 했겠죠. 식민지가 될 일도 없었고, 물론 이제 일본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지원을 받았으니까 친일 국가가 됐겠죠. 그래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아니 뭐 그렇게 해서 개혁을 했으면 번영했을 것이고, 그래요. 뭐 남북으로 분단될 일도 없었겠죠. 갑신정변이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고종이든 민비파든 각성을 했다면 그래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개혁을 하자.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 괜찮았던 거죠. 계획을 거부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시 실권을 되찾은 민비일파는 일본으로 탈출하지 못한 홍경식을 체포한 뒤 즉시 처형했다. 민비일파는 3.16 반발 세력이죠.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겠죠. 서강범의 가족들은 조선정부에 의해 처형되거나 감옥에 투옥되어 감옥에서 사망했다. 서강범의 아버지나 서강범의 아내는 감옥에서 사망하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비일파와 개화파는 원수가 되는 거죠. 개화파가 시도하려 했던 신분제도 폐지, 상공업 육성, 세제개혁은 무산되었고 신분제도에 입각한 농업 중심의 국가는 계속 유지되었다. 똑같이 돼버린, 또 완전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일본으로 도주한 인사들은 제각각 다른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김옥균, 박용룡, 서왕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3.16 혁명 세력이 있고 3.16 반발 세력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활동에 의해서 세력이 넓어지고 생각이 또 전승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나는 생각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김옥균은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렇죠. 그는 조선의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조선 개혁의 방법을 모색한다. 그는 일본의 개혁 사상가들과 교류하며 조선의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계몽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지와 깊은 인연을 맺는다. 대부분의 그 당시 이제 한국의 개혁 세력, 3.16 혁명 세력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가르침을 받죠. 뭐 누구냐 알아야 되겠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일본 사람이라 해서 일본에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게이오대를 설립하고 지지신보를 창간하여 국민 계몽에 힘썼다. 일본도 당시에는 개혁 중이었다는 거예요.
개혁의 상징으로 일본의 1만엔 지폐에 초상이 실려 있다. 조선의 개화파 인사들인 김옥균, 박용료, 서재필, 육일준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바를. 후쿠자와는 김옥균에게 서구 문명의 본질과 근대 국가의 조건에 대해 가르쳤고, 근대 국가랑 현대 국가랑 같은 거죠. 뭐 같은 시대의 국가니까 현대식 국가의 조건에 대해 가르쳤고, 김옥균은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개화와 자주 독립을 위한 구체적 조선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 구상을 세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현대식 개혁을 위한 구체적 구상을 세운다. 김옥균은 조선의 개화파 인사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개혁의 불씨를 살려 한다. 그는 박용료, 서재필 등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그리고 개혁 방안을 공유하며 일본의 정치인들과도 접촉해 조선의 개혁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한다. 계속 이제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죠. 공부도 하면서. 한편 그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정부에 의해 반역자로 낙인찍히고 결국 1894년 상하이에서 당한다. 암살되죠 결국은. 청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청과 접촉하다가 이용장과 접촉하려 하다가 속임수에 당한 거죠. 조선의 자객으로 알려진 홍정우한테 암살당하죠. 김옥균은 이제 그렇게 생을 마감하죠. 박용료는 이제 그다음 박용료 알아봐야 되겠죠. 박용료는 일본으로 망명하여 약 10년간 체류한다. 이 시기 그는 김옥균과 함께 후쿠자와 유키치와 같은 일본의 기획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서구 문명과 필요한 기획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박용료는 김옥균, 서재필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조선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김옥균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일본 정치인들도 접촉하며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조선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에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박용료는 귀국하여 갑오 개혁을 주도한다. 그래요. 그는 개화파 관료들과 함께 신분제도 폐지, 입헌군제 도입 등 제도를 3.1 혁명에 맞게 개혁하려 했지만 도입 등을 하여 그렇죠. 3.1 혁명 반발 세력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1895년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된다. 그래요. 실패하죠. 또 그 고종과 민빌파가 힘을 쓴 거죠. 이후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1932년 일본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되죠. 일본 귀족원 의원에 임명돼요. 일본 귀족원 의원은 현 시대로 보면 국회 상원 의원으로 상당히 높은 직책이 있다. 즉 일본 내에서도 박용료는 존경받는 유명 인사였다. 그렇죠. 현 시대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 일본에 협조하거나 높은 지위를 지닌 이를 친일파라며 악당으로 취급한다. 그러한 이유로 박용료를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잖아요. 일본에서 높은 지위 가지면 친일파라면서 악당이라면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그러한 이유로 박용료를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현시대 한국인 중에는 하지만 당시 일본과 같이 개혁을 하지 않은 청, 베트남, 오스만 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멸망하며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한 곳에서의 국민들은 모두 책임이 있겠지만 식민지가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책임이 있죠.
다른 나라는 다 그 소구 국가들은 개혁에 성공해서 다 그 하는데 자기들은 멍하게 있다가 개혁 개혁할 기회도 있는데 개혁도 못하고 멸망한 거 아니에요. 조선도 포함되죠. 개혁을 시도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려 했던 박영려와 같은 인물은 책임이 가장 덜하다. 그 대부분 아시아에서 그래도 강대한 국가들 처음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국가죠. 개혁 안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잖아요. 오스만 제국 다 멸망하잖아요. 개혁을 안 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죠. 한국도 장기간의 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 국민들이 이제 미개해서 멸망당한 건데 일본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조선과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다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개혁하려는 세력은 책임이 덜하게 되는 거죠. 가장 없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박영려와 같은 인물은 책임이 가장 덜하다. 가장 책임이 큰 인물은 개혁을 단행하지 않은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인 고종, 대원군, 민비와 민비 일파에 있다. 그렇죠.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했으면 되는데 안 했잖아요. 계속 안 하잖아요.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획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 메이지 유신같이 계획해야 된다. 위기를 인식하니까 그 계획을 주장했겠죠.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박영려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 정부에 협조했다. 단순히 협조했다고 악당으로 볼 수 있느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식민지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물을 수 있겠죠. 있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시기 개혁에 반발한 세력이다. 그렇죠. 일본은 개혁에 성공해서 식민지 안 됐잖아요. 또 개혁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식민지 기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가.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미국 가서 독립운동을 하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일본 정부에 협조하면서 일본 정부를 통해서 이제 개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제 과거 입장에서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그와 같은 처지에 속한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나요? 어떤 종족이 있나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가에 참여해서 국민이 돼서 계획을 단행하면서 계획에 참여하면서 국가 발전에 참여하면서 인간답게 사느냐. 일단 독립은 제끼고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 세대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국민들 설득해서 일단 열심히 살자. 인간답게 살자. 그렇게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팔레스타인인처럼 개돼지처럼 싸우더라도 투쟁을 하자. 어느 길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인간답게 살자. 독립은 모르겠다. 기회가 닿으면 그것은 그때 그 상황에 처한 다음 세대 사람에게 맡기자. 그게 맞냐? 아니면 팔레스타인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 개돼지처럼 살더라도 그렇게 투쟁할 것이냐. 그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거기에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서재필은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여 약 10년 이상 체류하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 그는 미국의 문명을 직접 접하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는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서재필은 박영료, 김옥균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조선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그렇죠. 계속 연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후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며 언론과 시민운동을 통해 개혁을 추진한다. 그래서 그래요. 갑오개혁 이후에 또 서재필 역시 입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몽운동을 벌리죠. 국민들이 일단 계몽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권리, 입헌군주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조선사회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심으려 했다. 근데 반대에 부딪히죠. 하지만 고종과 민비일파를 비롯한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의 저항으로 독립협회는 해산되었고 서재필은 다시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후 미국에서 그는 의사로 활동하며 한인 이민자들을 돕고 미국 내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적 활동을 지속한다. 일본 식민지가 됐어요. 일본 식민지가 됐을 때 조선 왕실은 어떻게 하나요? 고종은 한국을 조선에 팔아먹고 잘 살죠. 왕공족이 돼서 귀족 대접 받으면서. 하지만 또 서재필은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차 인류혁명 세력의 기본 취지는 뭔가요? 개혁에 성공해서 한국을 번영시키는 거였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견해가 엇갈리지만 한국 정부가 조선 정부가 당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때에도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잖아요. 1895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해도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이미 이제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고 동학난을 빌미로 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죠. 한반도에서. 그 일본이 이기잖아요. 일본군이 주둔한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주둔하는 상태에서 무모한 일을 벌이는 거죠. 고종이 개혁 세력들을 파면시키고 이상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청이 주둔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이상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개혁해서 어떻게든 번영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은 무슨 활동을 했냐? 독립운동을 하죠. 한국 친우 동맹을 조직하여 미국과 유럽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수천 명의 미국 시민들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이 단체는 대중집회, 서명운동, 언론활동 등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미국 내 여론 형성과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재필은 또한 한국 홍보국을 설립하여 한국의 실상과 독립운동을 미국 대중에게 알리는 정보기관으로 활용했다. 그는 강연자 지원, 유인물 배포, 기관지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그래요. 이를 통해 미국 사회의 한국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영어로 발행된 월간지 더 코리아 리뷰가 있었다. 이 잡지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종교 등을 소개하며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 시각을 제공했다. 더 코리아 리뷰는 미국 내 지식인과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매체로 기능했다. 독립 세력을 해외에서 결집하고 계속 모으려 했다는 거예요. 외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초기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두 파로 갈라진다. 일본 정부를 도와 3차 인류혁명을 완수하자는 친일파 3차 인류혁명 세력과 독립파 3차 인류혁명 세력으로 나누어진다. 뭐 독립파라 해도 되고 민족파라 해도 되고, 민족파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뭐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는 또 독립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이들은 한때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동자들로 적대적 관계였다기보다는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용리와 서지표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가죠. 근데 서로 뭐 비방하고 비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갔다고 하여 서로 비난하거나 비방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를 증명한다. 다른 길을 갔다 해서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가지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신분제도를 폐기하고 산업간 평등을 달성하며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대외적으로 개방한다는 생각은 같지만 실현 방법은 다르다. 현 시대에는 수많은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뿌리에는 변함이 없다.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도 이와 같다. 3차 인류혁명 세력의 뿌리는 어딘가요? 결국 조선시대의 개화파라는 거예요. 상공업 육성해야 된다. 육성하다는 건 또 민간 사업체를 육성해야 된다. 정부가 그걸 통제하려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뭐 도울 수는 있겠죠. 그러지 마라. 신문제도 안 된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여기서 3차 인류혁명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 다 뿌리가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도 마찬가지죠. 그래,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 양키 고홈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상공업 육수산 민간기업 그거 통제해야 돼 정부가. 뿌리는 같나요 다르나요? 3차 인류혁명 세력이건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건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서강범은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을 거쳐 망명하여 약 10년 이상 체류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미국식 이름으로 케네스서를 사용했으며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탕수수, 커피, 오렌지 농장에서 자벽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힘들게 살겠죠. 그래요. 서지필은 그나마 좀 큰 고생을 안 했지만 서강범은 고생을 많이 하죠. 자벽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죠. 이 시기 그는 미국의 문명과 제도를 직접 접하며 현대식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미국 정부의 교육국 인종학과에서 번역관 겸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요. 그 언어를 익힌 뒤에 똑똑한 인물이니까 통역관이 된 모양이죠. 영어를 열심히 익힌 모양이죠. 조선 교육론과 조선 민담을 발표해 조선의 실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 시기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한 그는 김홍집, 박용렬 연립내각에서 법무대신으로 참여하며 근대적 법제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재판제도 개혁과 근대법학 교육 도입을 제안하고 단발령 시행에도 관여했다. 그래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의 재판에서는 재판장으로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1896년 미국 정권 공사로 임명되었으니 신너파의 득세로 해임되었고 당시 미국으로 돌아가 1897년 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전봉준도 그래요. 좀 시대착오적인 인물인 거예요. 전봉준이 주장하는 바는 뭔가요? 그 동학란에 보면 신분제도 폐지인 거죠. 그 신분제도 폐지는 어디랑 통하나요? 그 3차 인류혁명 세력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도 보면 3차 인류혁명, 즉 현시대와 같은 어떤 뭐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의 혁명에 가깝죠. 혁명을 할 때 농민들이 누구 편을 드나요? 3차 인류혁명에 붙는다는 거예요.
귀족에 붙지 않고. 근데 정봉주는 누구한테 붙었나요? 그 대원군한테 붙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3.1루 혁명 세력이 붙었으면, 연락을 취하고 붙었으면 그 어떤가요? 농민들이 바라던 거 신분제도 폐지되고 수탈도 없어지겠죠. 그걸 추진하는 게 3.1루 혁명 세력이니까. 바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시대 바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원군은 3.1루 혁명 반발 세력인데 뭐 신분제도 폐지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 그러겠어요. 현대식으로 계획을 해서 수탈을 중지시키겠어요. 줄을 잘못 쓴 거죠. 자기 신념과 따로 놓은 거죠. 딴 생각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홍정우는 갑신연변 실패 이후 일본을 거쳐 프랑스로 망명하여 약 12년간 체류하며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이다. 또 홍정우라는 사람은 다 제각각이죠. 이제 프랑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는 프랑스식 이름으로 장 루이홍을 사용했으며 파리와 리옹을 중심으로 포도주 양조장과 도자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로자로 일하며 망일을 다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시기 그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전통과 법치주의, 공화주의 제도를 직접 접하며 조선의 현대식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동양문헌 번역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조선의 법과 관습과 조선의 설화와 민속을 발표해 조선의 문화와 제도적 한계를 유럽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 지식인이니까, 당시에 지식인이 많지 않으니까 또 프랑스어를 익혀서 또 이제 또 그래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황범도 그랬죠. 언어를 익히기 전까지는 엄청 고생했겠죠. 막노동하면서. 그는 특히 조선의 고대식 제도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분석하며 유럽의 시민사회 모델을 조선에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894년 가보개혁 시기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한 그는 김홍지, 박용렬 연립내각에서 내무대신으로 참여하며 행정제도와 지방자치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근대적 행정조직 도입과 지방관료의 임명제 개편을 제안했고 위생행정과 도시계획에도 깊이 관여했다. 좀 배우고 왔다 이거죠. 위생행정. 우물 중심의 음료수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내 상수도 관로 설치를 제안했다. 그래요. 공중 화장실을 설치했고 이런 거 저런 거 했다. 도시계획. 좁고 비효율적인 골목길을 정비하고 간선도로 확장했다. 그래요. 시장구역을 재배치했다. 상인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특히 동학난 이후 혼란과 지방 질서를 재정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정본준의 체포와 수사 과정에도 참여했다. 그는 이후 1896년 프랑스 정권공사로 임명되었으나 친러파의 득세와 내각 교체로 인해 해임되었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1898년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했다. 근데 동학난과 3.1루 혁명은 통하는 면이 있죠. 그래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신분제도 폐지는 겹치는 부분이죠. 그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하고 이런 건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회유하려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근데 이제 그 자료는 없다는 거예요. 그 회유하면 정봉준이가 회유를 거부했을 수도 있죠. 좀 잘 모르니까 3.1루 혁명에 대해서. 근데 자료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봉준이가 수사 과정에 참여한 걸로 봐서는 그래요. 홍정우가
회유했을 가능성도 크죠. 이거, 직접 참여할 이유는 없으니까 참여했다는 것은 뭔가 회유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정봉준이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건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6.1주는 조선 후기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본과 미국을 거쳐 서구 문명을 직접 체험한 조선 최초의 유학생 중 한 명이다. 그는 일본 게이오 기숙구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화론을 접하고 이후 미국 던머 아카데미에서 수학하며 서구의 자유주의와 입헌주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기후쿠 그는 1895년 소유 견문을 집필하여 서구 문명의 실상을 조선에 소개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책은 국화문 혼용체로 서술되어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조선의 현대식 개혁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는 개화라고 불리는 3차 인류혁명을 인간사회가 지성근미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문명 진보 상황을 통해 조선의 전통적 사관을 비판했다. 이제 개혁해야 된다.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들을. 1894년 갑오개혁 시기 김홍준 내각의 내무회판으로 참여한 그는 단발령을 추진했고 양력도입과 신식학교 설립 등 근대적 제도 개혁을 주도했다. 특히 농악농민운동, 동학난 이후 혼란한 지방행정의 재정비에 관여하며 내무행정의 근대화를 위한 신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1896년 아간파천 이후 신일 내각이 붕괴되자 일본으로 망명했고 쿠데타를 기도하다 실패하여 오가사와라 섬에 유폐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정부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그 일본군을 이제 조선에 주둔하게 됐다 해서 조선 왕실을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여전히 조선 왕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그래요. 중간에 이제 그 친러파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1895년에 친러파로 다 해임되고 바꿔버리니까 이제 개혁 세력들이 또 추출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나중에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미친 짓인 거죠. 일본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데 그러면 죽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왕실이 권한을 빼앗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1895년에. 그 다음에 1896년에 어떻게 하나요? 고종이 아간파천이 뭐냐, 나는 계획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아간파천 들어가 버린 거죠. 행동으로 보인 거죠. 그러면서 내각이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기중 같은 사람은 이거 개혁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쿠데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일본 정부는 쿠데타를 승인하지 않죠. 그 대한제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오히려 이제 6.1주는 오가사와라 섬에 그냥 유폐시켰다는 거예요. 1907년 기국한군은 흥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국민계몽과 문명퇴치에 했었고 대한문전을 저술하여 근대국어문법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경제회와 한성직물주식회사 등을 조직해 민족산업 육성에 기여했다. 그는 그래요. 뭐 회사도 차렸다 이 말이죠. 그는 일제히 남작치기를 거부하고 일본에서는 회유하려 했겠죠. 또 일본과 먼 관계도 아니었고 과거에 일본의 지원하에 개혁을 지도하려는 주도 인물이었고 한일합방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1914년 신장련과 과로로 생을 마감했다. 6.1주는 서재필과 같이 민족파 3차 인류혁명 세력으로 분류된다. 그렇죠. 두 파로 갈린다 했죠. 민족파와 친일파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